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당신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특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은요,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제대로 잃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편한 우리의 시스템 때문에 길을 안 잃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의 길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부에는 도대체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지각을 하고 또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는가, 또 어떤 뇌의 부위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찾아 나가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방황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방황. 그 방황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길에서의 방황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인생에서의 내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그 방황하는 시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중요하다.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공간이라는 것도 길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방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생기려면 이 길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신경세포 새로운 연결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새로운 길이 생기려면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역시도 방황을 해본 사람이, 미지의 곳을 찾아가 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스플레인 이런 말로 유명한 맨스플레인? 레베카 솔릿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길 읽기 안내서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길 읽기,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안내서. 예,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산다는 것은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길을 잃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죠. 길을 잃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계속 쭉 간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 한 2000년대부터 유행했던 게 뭐 산티아고 가는 길, 맞아요. 그죠? 제주도 둘레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길이라는 게 참 물리적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양에서 도덕경 할 때 길도자 쓰거든요. 그렇죠. 도덕경. 이 도라는 게 뭐냐 이거죠. 길도자죠. 예, 이게 도라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은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는 일종의 프린시플이거든요. 원리란 말이죠. 우리가 자연의 원리, 그리고 그 자연에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같은 일종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추상적인 차원 같은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차원하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전사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되듯이 이렇게 동형 구조를 띄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게 하는 거죠. 이게 또 뇌 안에서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너랑 나랑 되게 요새 좀 멀어졌다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 공간적인 이야기잖아요. 멀어졌다. 그렇죠. 멀다. 난 네가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뭐 이런 야 우리 좀 거리 좀 두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내가 너 요즘 좀 나쁘게 느껴지는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좀 싫게 느껴지는 이것도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멀게 느껴진다. 또는 우리 거리 좀 두자. 헤어지고 나서 그러네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뇌가 그러한 관계를 상상할 때도 공간으로 상상을 한다고 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은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공간과 길 찾기가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게 또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간화가 돼야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지나간 추억을 되새길 때도 항상 공간으로 딱 이미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된다는 게 사실 공간 시각화의 논리하고 같죠. 그게 안 되고 여기도 나오지만 공간의 어떤 세포가 잘 발달 안 된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구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흐릿하다는 거죠.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이 공간 세포가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결핍되거나 이 공간 세포 즉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다못해 면접을 하러 가도 사무실도 찾아가기도 힘들고 끊임없이 이게 뭐 안 되니까 그 공간에 대한 지각이 안 되면 기억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나중에 치매가 와서 네. 내가 정말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단계에서는 공간을 상상하는 능력 자체도 사라져요. 3차원적으로 어떤 공간을 상상하고 내가 공간 안에서의 내 위치가 어디고 다른 사람의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되라고 이 메커니즘 자체도 퇴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제일 우리 뭡니까 뭔가 크게 다쳤다라든지 갑자기 기절을 했을 때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자 지금 언제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언제 어디 이게 가장 인간이 인식을 구성하는 기본 양대 내가 지금 추기가 시간 어디예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고 지금 언제냐. 항상 이른바 처음 만나서 수인사를 할 때도 그렇죠. 아니요 처음 만나서 이제 좋은 밤을 보낸 남녀도 우리 술- 어디까지 갈래? 이건가? 술 먹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좋은 밤 보냈는데 아침에 딱 깨어나면 오빠 여기 어디야? 그럼 이제 숙박업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대화들도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건전한 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라는 것들이 인간 행동에 인간 네. 생활 조건의 가장 근본이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이 공간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아까 뭐 영토적 요구에 살아간다 했지만 그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 사이 관계를 볼 때 이 네. 사람이 사용하는 퍼스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이 사람의 권력 구조를 또 우리가 공간으로? 유추한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회사에서 제일 공간 많이 쓰는 분이 누구예요? 상무님. 이 임원들의 공간을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큰 공간을 쓰는 반면 내가 만약 따닥따닥 붙어있는 조그만 책상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권력 구조상에서도 당연히 뭐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항상 보면 위층. 그렇죠 위층이고 아니면 이제 같은 층이면 이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맨 뒷자리쯤에서 그렇죠. 조감할 수 있는 그 위치고 반면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를 이제 그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블라인드 같은 것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이 있어서 나는 원하면 이제 밖을 볼 수도 있지만 가리고 싶으면 내가 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공간의 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가 바로 위계를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국회의원 되어서 좋은 게 뭐냐니까 어떤 모임이든 항상 늦게 가더라도 그 상석은 항상 비워졌다 이거죠. 중요한 자리를 예를 들어 여러 뭐 회식 자리가 있다. 그럼 중앙에 항상 중앙 자리 딱 이쪽에서 항상 자리를 비워놓는다든지 또 어떤 회의 자리에서는 또 상석이 어디냐. 그 상석을 규정하는 것도 자동차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회의 테이블 하다못해 가족 모임에서도 다 상석이 정해지고 그 상석에서 위계가 정해져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안 정해질 때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 영국의 귀족 사회들이 서로 사교 모임을 할 때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서로 막 갈등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아니 사장님이 괜히 격이 없게 한다고 맨 끝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이게 먹고 있으면 막 다른 나머지 직원들이 막 가운데로 오시라고 막 계속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바꾸면 관계가 또 바뀐다고 그래요. 사람 사이 관계도 우리가 어떠한 공간으로 있느냐가 바뀌면 자연스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988년에 이제 그 당시 군사 정권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이 이미지를 완화시키려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탁자를 사각 탁자에서 원형 탁자로 바꿨단 말이죠. 라운드 그러니까 테이블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더 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원탁의 기사 그 아도왕 그 원탁 기사도 150명이 앉는 식탁인데 원탁으로 했다잖아요. 150명이요? 네, 150명이 앉았다고 하죠. 전설이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회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뭔가 동등한 느낌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 어떤 공간들, 생활 공간이 뭐든 이 공간에 따라 가지고 뭐 하다못해 안방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안채가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파워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 당시 어떤 시대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기본이 된 게 뇌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관계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공간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어떤 상황들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다 우리의 탑재가 돼 있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주어, 뭐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눈앞에 대응하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사슴이 뛰어간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슴이 뛰어가는 어떤 현실의 동작을 우리가 언어로 재현하듯이 지금 말씀대로 이 공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 뇌 속에서 그런 식으로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또 이제 요즘 우리가 또 코로나19 네네네.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싫고 나를 더 위축되게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뭐 방역 수칙 지키는 선 안에서 공원에 나가서 좀 이렇게 기지개도 펴보고 그러니까 내 몸이 쓰는 공간 자체를 조금 넓히고 나면 나 자신도 그런 위축되는 것에서 조금 빠져나오면서 네네네. 새로운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조금 자신감도 붙고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이불 속에 있고 그렇죠, 싶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 공간을 넓게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도 있고 불안해하시죠. 불안도 있고 예. 그래서 반대로 산책을 나갔다 오면 약간 그런 우울한 마음이 완화도 되고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공간과 뇌 안에 있는 공간과 내 느낌과 내 상태가 네네네.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공간이 정말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공간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사회 많은 또 젊은 어린 시절부터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18살이 될 때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보육원이라는 공간 여기에 살다가 18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이제 사실 큰 지원 없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재단의 목소리 한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자,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이 된 우리의 청소년들 이제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공간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이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그만큼 뭐 중요함을 떠나서 그냥 거의 우리 인생을 거의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군요. 네, 공간이라는 맞아요. 게. 그래서 사실 저도 요 책 안에 되게 네.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가 이제 네. 마지막 10장을 보면은 제목이 정신이 길을 잃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데 네네네. 여기 처음에 시작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지도도 없는 상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도착하고 심지어 세상을 아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기에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지도도 없이 길을 잃은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네.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도로 그려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쫙 모든 땅이 다 펼쳐져 있는 백지라고 네. 한다면 내가 이제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지식과 정보를 쌓아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나야, 네네. 이게 나의 공간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지도를 내가 그려나가는 거죠. 삶이란 지도를 네네.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삶이란 지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네. 비유적인 표현 같지만 재밌게도 뇌 안에서는 네. 단어를, 개념을, 정보를 다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내가 어떠한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하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게 네. 결국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그게 레벤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유태 인종을 절멸하고 또 슬라브 민족을 절멸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문제는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헤겔 같은 경우가 보면 이 외화된다고 하죠. 자기 어떤 인간의 정신이 있고 인간의 삶이 있는데 그것들이 외부에 투사될 때 결국 사람은 자기 자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물건이 많아지고 나의 소유물이 많아지고 나의 영역이 넓어질 때 결국 내가 더 이제 팽창되고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사실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라는 게 그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영역이 없는 그 아까 말씀드렸나요? 자기 영역이 없는 수컷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이 반응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자기 집 없으면 여자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컷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거는 암컷에 대한 구애도 있지만 영역이 없으면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입장권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영역을 공간 확보하는 것들이 절체절명에 관전한 거죠. 생존의 문제네 그건. 생존과 번식의 문제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로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일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요즘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간을 네. 가상현실 안에 또 만들기 그렇죠.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내 컴퓨터만 있는데 네. 내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거 예. 메타버스 안에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샵을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네. 구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모자라면은 가상 공간을 사용해서까지 네.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게 근데 실제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생각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나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공간을 만드는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가상 공간이 진짜 공간처럼 느껴지려면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네.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그 증강현실, 네. 혼합현실 네.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딱 쓰면은 그 공간이 정말 리얼하게 진짜 공간처럼 느껴져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여러 이제 그 셀럽들 같은 네, 네, 경우에도 자기들의 어떤 쇼를 재밌게도 영화관에 진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상현실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를 쓰고 네네네네. 그 안에서 영화관에 가면은 그 스크린에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 될까? 매트릭스의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더 나아가면. 네. 완전 내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뇌를 속이는 일 하긴 뇌는 잘 속죠. 우리.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진짜 이 외부 세상이요. 네. 사실 뇌 입장에서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각 정보가 와도 빛이 우리 망망에 와닿으면 그 다음에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그렇죠. 뇌로 뇌로 전달이 되는 거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뭐 유튜브로 보건 TV에서 보건 내 청각 세포를 통해서 이제 청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뇌 안에서는 전기 신호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을 진짜로 안 느끼는 거는 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감각들을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뭐 냄새도 맡아야 되고 냄새도 있고 촉각도 촉각도 네. 있고 뭐 목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 머리 움직임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기기로는 그걸 다 보여주지 못하는 건데 네네. 어느 순간 진짜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느끼는 것 같은 전기 신호들을 다 뇌에게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뇌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게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뇌는 그래서 정말 자족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족적인 스스로 충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전기신호만 공급되면 네.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죠. 뭐 조금 좀 더 가면 플라토가의 동굴이라는 비유를 써서 그게 참 사실 네. 동굴에다 비춰져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사실 뇌 안에서 네. 실제로 우리는 이게 동굴에 비춰져 있는 것들만 보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박사님께서는 사실 뭐 좀 미디어를 통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방황을 많이 하는 청소년 길을 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방황을 그냥 정말 물리적인 의미로 놓고 보게 되면 3대륙을 방황했죠. 그 유럽에서 태어나서 너는 뭐 금발의 푸른 눈도 아니야. 다르게 생겨가지고서는 그쪽에 이제 동화되는 데 있어서도 어린 시절 조금 뭐 어려움들이 있다가 네. 한국에 와서는 또 뭐 외국 살다 온 티가 난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싫어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미국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이게 방랑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된다는 게 네. 경계인 쉽지 주변인? 않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네. 이곳에서도 약간 경계인, 저쪽에서도 경계인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사시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뭐 하기 따라서는 플러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 집단에 어디 소속되지 못했다는 자체가 조금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왜 내가 이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런 티가 나가지고 네. 내가 뭐 어떤 눈 색깔, 어떤 머리 색깔하고 태어난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본다는 게 좀 어렸을 땐 상처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황이 도움이 되는 게 네. 여기서도 여기서도 경험을 하고 저기서도 경험을 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누가 이렇게 넌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비비된 능력이 생기죠. 네, 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 근데 좀 받아주세요. 네, 그냥,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동화되기 네, 네, 위한 네, 네. 그런 어떤 그 연습들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녀갖고 네.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네.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서 네. 이사 좀 다니려고 그랬더니 그거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살짝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학 자주 가는 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답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전학을 많이 다니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음. 그것을 이제 좋은 능력으로 가져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꿉친구가 네. 좋은 친구로 남는 경험 이런 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뭐 다 장단이 있긴 한 것 그런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 지금 말씀대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까 뭐 짐승의 예도 말씀했습니다만 인간도 사실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 그 공간에 결국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고정될 때 우리가 결국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정착을 한다는 게.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은 그 고향에 대한 의식도 네. 만들어지만 그 고향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집단 소속감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또 이 자존감이라든지 네. 자신감이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말씀대로 또 우리 박사님처럼 네. 또 다양한 공간들의 경계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또 그 어떤 오히려 진짜 살아가는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 이 현실감을 네네네네. 우리 누구보다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삶에 찾아오는 게 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진득하게 한 곳에서 친구 사귀면 네.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이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음. 요즘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네. 그냥 변화가 계속 터지는 세상에서는 그런 변화를 좀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 그 변화에 대해서 무덤무덤하게 원래 내 예측대로 안 돌아가는 게 삶이지 않나 네, 방황하는 게 삶이지 않나 이런 그 좀 대응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네. 같아서 인간이 그 농업을 하면서 네. 이제 안정감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 농업도 이제 초저 비용으로 전진하는 자담 유기농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그 유기농을 하시는데 아마 처음 하시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어떻게 다 뭐 예를 들면 농약 안 쓰려면 또 뭔가 천연 농약 같은 거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방법들을 담아놓은 책 자담. 네, 자연을 담았다는 뜻이겠죠. 또 그렇습니다. 자연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 자담 유기농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무슨 소설책이나 이런 책은 아니고 이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실제로 어떤 뭐 균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만드는 방법 제대로 유기농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좀 튼실하게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예, 이 자연을 담은 책,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그 요즘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텃밭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주말 농장 이런 주말 것도 농장을 하고. 네. 흙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또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유기농을 하고 싶은데 제일 문제가 결국은 병해충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네네. 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일종의 어떤 천연 농약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병해충을 방지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놀란 게 제가 유튜브에도 다 있더라고요. 자담, 자연을 닮은 사람들 이런 건데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 60만 평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60만 평. 그렇게 넓게요? 네네.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 찾아갔는데 이 자담의 방식대로 자기가 또 약간 변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농약 말고 이 방식대로 농약을 지으니까 한 7, 8천만 원 연간 농약 그 대금이 들어갔는데 1,000만 원 정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7, 8천만 원. 그러니까 아주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분 같은 경우가 왜 농약 회사라든지 농기계 회사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느냐 의존하고 바치느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이런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비용으로 유기농이면 또
이게 가격 높게 받기도 좋거든요. 예. 많이 풍미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면 좋으니까요. 네. 이런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담 네. 조영상 선생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간 그리고 뭐 탐험 모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길이라는 거, 이 길이라는 건 저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가운데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길, 새로운 뭐 루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루트를 뚫는 건 역시 아주 잘못된 길이나 아니면 뭐 함정 같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봐야만 내가 이제 새로운 길과 네. 새로운 루트를 뚫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좀 얻은 것 같거든요. 제가 받은 가르침이 뭐 정상적인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아까 책에도 나오지만 네. 이렇게 그 길을 잘 찾는 능력들 가진 네. 사람들이 이 책에서는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 잘 찾는 능력. 네, 길 찾기를 잘하는 사람 이제 능숙한 길잡이가 네.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팔방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른 일도 다 잘한다는 거죠.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 뇌가 오. 가장 갖춘 능력 중에 가장 기본 필수 능력이 일종의 길 찾기 능력이니까 네네. 길을 잘 찾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일도 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많이 걸어봐야 또 길을 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정프로님은 네네. 새로운 길을 걸어본 경험이 좀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에게 맞아요. 가는 길을 많이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네. 새로운 동네 갔다. 네. 내가 아는 길이 있고 모르는 길이 있다. 네. 어떤 쪽을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뭐 급한 일 없으면 뭐 전 모르는 모르는 길에 그리고 이제 역시. 모르는 저 음식점을 자주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 한 번도 안 가본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자주 가요. 그러니까 약간 탐험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굳이 이제 제 자랑을 또 한번 하자면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식도락가와 미식가의 차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집만 찾아가면 그건 식도락이고 한 번도 안 가본 집을 계속 찾으면서 실패 확률은 높으나 계속해서 새로운 맛집을 찾아내는 건 이제 미식가다. 저는 미식가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뭐 무슨 만두집 생겼다 아니면 뭐 안 가본 집이 이렇게 눈에 띄면 특별히 배부르지 않으면 한 번은 가봅니다. 야, 근데 이게 또 뇌에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맛, 경험해보지 않은 길, 네. 걸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아, 뇌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방법이라서 아주 이게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치매 전문가 이게 좀 네. 신경과 의사 선생님하고도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걸 일부러 환자들에게 시킨다고 그러세요. 안 해본 걸 안 해본 걸 하도록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네.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계속 해보게 하는 훈련을 네. 시킨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이미 하고 계시네요. 새로운 이성을 계속 만나는 건 어떨까요? 그건 또 다른 의미의 탐험이긴 한데요. 네. 모든 탐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자신이 있으니 네. 저 어떠세요? 정박님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항상 가던 길이 조금 아니 항상 안정감을 가던 주는? 길은 기본값으로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네. 그 항상 가면 또 재미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A에서 B로 갈 때 최단 네. 경로보다는 저는 돌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 보고 놀란 게 저도 전화 이런 거 할 때 항상 돌아다니거든요. 서성대든지 아니면 네네네. 외부에서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전화하실 때? 예,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아. 괜찮다고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전화하실 때 돌아다니는 게 예. 그리고 그건 또 왜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면서 예. 주의 집중을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결국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전화 내용을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요? 그것도 뭐 충분히 괜찮다고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젊을 때 오히려 대학생 때 그 이런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데를 이쪽 저쪽을 버스를 안 타고 저는 계속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시과 변두리 시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몰랐던 것들. 네. 지금 음식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예전에는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안 새로운 가본 것들 안 식당들. 예. 할 때마다 이상하게 꽝이 많더라고요. 꽉 많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네, 좋은 네, 것들도 네, 있고. 근데 이게 이 길 찾기가 중요한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스마트폰을 보고 그냥 요 GPS 따라서 맛집이 어디지? 라고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는 길에 있는
어디 전봇대가 있고 이 도시 안에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다 놓치면서 정말 여기 보여지는 길만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탐험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긴 또 어디지? 여긴 어떤 새로운 게 있나? 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서 뇌가 얻게 되는 자극들이 또 더 많거든요. 그거를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요. 김우창 교수가 쓴 글인데 이런 네.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통선이 발달했잖아요. 이 교통선의 발달이 가져온 게 뭐냐면 사람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력화. 예전에 우리가 걸어가지고 주체적으로 어디 장소를 찾아가는데 지금은 아주 발달한 대중교통이든 뭐 개인교통이든 이걸 통해서 그냥 가니까 명령, 그 GPS 그 명령에 따라가니까 사람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네.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교통선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 이 지형 자체라든지 내 환경적인 조건 자체들이 아주 나에게 아주 위화감을 느끼게 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할까 이게 무력감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가서 지금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그 환경들과 네.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어떤 그 조건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기계가 지시해준 대로 그 기계에 따라가지고 수동적으로 갈 때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배우는 메커니즘이 달라져요. 네. 저희가 주체적으로 책을 읽는 거와 네.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게 다른 거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네. 이 책 안에 혹시 이런 답이 있을까? 라고 이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읽게 되면 네. 이 정보는 분명히 내 기억에 남는데 그냥 책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쭉 읽어야지 라고 수동적으로 읽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할 때도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주체적으로 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뭐 한 30페이지까지 뭐 보다가 그 다음 챕터는 안 읽고 다음에 그 다음 챕터를 읽어요. 그래서 그 중간의 챕터를 유추. 이거 정말 좋은 습관 아닙니까? 이제 확인은 해봐야죠. 유추한 게 맞나? 아니면 좀 뇌피셜인가? 아니, 네, 유추해서 다른 근데 그 재미도 있죠. 유추해놓고 네. 야 역시 내가 이 책을 써도 됐어. 유추한 게 맞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별거 없네 이 사람 뭐 이러면서 아니죠. 내가 생각한 거 생각했으니까 천재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길을 찾다가 뭐 길을 이제 딱 잃었어요. 그때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내가 왔던 길을 돌아서 원점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와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또 미지의 길을 자꾸 선택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체로 후자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 위험은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정말 희한한 대로 잘못 가갖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어갖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향상 한 번 잘못 들었으면 빨리 지금 그때라도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원래 옳은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가 이 뇌에는 더 좋은 일인가 약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자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도시에서 빨리 맛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잃은 건지에 따라서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냥 정말 빨리 맛집을 찾기 위해서 길을 잃은 거다. 네. 돌아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툰드라, 뭐 초원 한가운데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를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했는데 실험이 가능합니까 그게? 비행기 타고 사하라 사막까지 가서 GPS를 주고 그냥 이 피험자한테 밤새도록 걸어서 나와라. 진짜요? 라고 걷게 했어요. 와. 이 책에도 그 연구가 나와서 이거 우리 연구소에서 했던 건데라고 이 책의 8장에 나오는데 그 윤리 승인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받았죠. 처음에 이 실험 어떻게 했냐면 가상현실에서 했어요. 가상현실에서 해가지고 이게 옴니 다이렉셔널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드밀 걷잖아요. 이게 360도 어디로 걸어도 알아서 센서가 있어서 끝없이 걸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을 가상현실에 놓고 이 사람이 우리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직선으로 걸어서 빠져나올 수 있나? 아, 아니면은 그런 낭설이라고도 하고 레전드가 있었던 게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계속 원을거리면서 걸어서 결국 못 빠져나온다.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여우에 홀린다는 게 네, 계속 네, 네, 뱅뱅뱅뱅 네, 네. 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오. 딱 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은 다음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네, 걸어지나. 네, 이걸 이제 가상현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네. 조금 원을 그리면서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도 그런가? 논문으로 내려고 했더니 네. 이거 실제로 안 해봤잖아. 음. 실제로 해야지만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하라 사막에 가서 GPS를 주고 네. 어떻게 건날을 보고 걷게 했더니 네. 원을 그리긴 그렸어요. 실제로. 실제로. 오. 그 이유가 네.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네, 네, 네. 우리 몸이 약간씩 비대칭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km, 아, 20km를 네, 맞습니다. 걷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근육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살짝 생기게 되는 그렇죠. 차이가 네, 맞습니다. 누적이 되면서 우리가 직선으로 아, 걷는 그래요? 것이 아니라 큰 원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정말 뭐 이럴 때는 네. 내가 시작점이 어딘지 안다 돌아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쭉 내가 걸을 때 원을 그리게 될 확률이 있다. 아, 그 이제 인간의 비대칭성이 아마도 영향을 줬을 거로 추정이 되는.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학 네. 논술 문제도 나왔거든요. 수리 논술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왼발과 오른발에 여기 내디딜 때 보폭차가 좀 생기니까 이게 결국 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라 이런 문제도 예전에 나오곤 했죠. 아, 네. 그래요. 네. 야, 난 길 잃었을 때 예전에 이제 또 이성 얘기네. 이 여자친구랑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맨날 걷잖아요. 네. 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이 걷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길도 많이 좀 잃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아, 일부러 길을 잃는다. 예. 아까 그 일부러 길을 잃는 것, 길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노력하는 자만이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 같이 길을 잃어보고 그 추억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같이 길을 잃어보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일종의 커피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커피라면 어떤 커피일까요? 맞습니다. 1kg 커피입니다. 1kg 커피,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원두를 가장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드리는 1kg 커피, 원두 그리고 드립백, 콜드브루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께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점점 더워지시죠? 이제는 콜드브루에 얼음 타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겠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광고로 가는 길은 다 해결했습니다. 다 했어요.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길을 정말 잘 찾으신다는 거에 한 표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우리 이제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좀 지어보면 좋겠는데,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 결론은 우리 끊임없이 길을 좀 새로운 길을 탐험 좀 해보고 그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자. 그렇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네.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길을 찾아가고 또 서로와 서로의 연결을 찾아가고 네. 이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길 찾기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이 길을 찾고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고 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한 스텝 한 스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 또 그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네. 그러니까 자동차 대신에 우리가 사실 다시 할게요. 자동차 대신에 걷기가 우리의 기본값이었는데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또 GPS를 사용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공간 세포라든지 그 위치 감각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또 우리 삶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냐.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동차에 미국 경우를 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이 자동차에 들이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삶의 시간 중에 한 28%를 쓴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네. 그러니까 뭐 세차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포함했겠죠. 자동차 예. 타고 세차하고 교통체증 걸리고 또 자동차 사기 위해서 드는 돈들 다 합치면 28%나 지금 버리고 있는데 자동차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한 3%에서 5% 쓴다는 거죠. 네. 그 교통 시간을.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의 어떤 삶의 다른
뭐라고 할까 여유라고 할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대인은 네. 길을 잃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길을 잃는 것도 맞아요. 무서워하고 네. 노인들이 나가서 길을 잃는 것도 무서워하고 물론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길을 찾는 거다. 네네네. 라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GPS의 시대, 현대 시대에 우리는 항상 야, 길 잘못 들었어? 잘못 든 길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 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하고 상관없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네네.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시에 더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다 뭐 풀로 읽어도 되나요? 네, 시를 좋습니다. 읽어봐요. 네. 바로 강연호 시인의 비단길 2라는 시인데요. 비단길.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못 든 길이 나를 빛나게 했었다. 모래시계는 지친 오후의 풍광을 따라 조용히 고개 떨구었지만 어렵고 아득해질 때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마저 가야 할 어떤 약속이 지친 일생을 부둥켜 안으리라 생각했었다. 마치 서럽고 힘들었던 군복무 시절 제대만 하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욕망의 실록이 지금 때저러 쓸쓸한데 길 잘못 들수록 오히려 무모하게 빛났던 들끓음도 그만 한풀 꺾였는가.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저기 또 한 고비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구렁이여. 이제는 눈앞의 고비보다 그 다음 줄줄이 늘어선 안 보이는 산맥도 가늠할 만큼은 나이 들었기에 내내 운목이고 냉골인 마음 더욱 시려오느나 따숩게 덮여야 할 장작 하나 없이 어떻게 저 북풍을 뚫고 지나려느냐. 길이 막히면 길을 버리라고. 어차피 잘못 든 길 아니더냐고. 세상의 현자들이 혀를 빼물지만 나를 끌고 가는 건 무슨 아집이 아니다. 한때 명도와 채도 가장 높게 빛났던 잘못 든 길. 더 이상 나를 철들게 하지 않겠지만 갈 때까지 가보려거든 잠시 눈물로 마음 덮여도 누가 흉보지 않을 것이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좋네요. 저는 이게 시작이 잘못 든 길이 나를 빛나게 했었다. 그러니까 네네네. 잘못 든 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 저기만 넘어가면 갈 수 있어 라고 어떤 정말 젊은 시절의 그런 패기를 가지고 가다가 네네네. 보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철이 들어야지 잘못 든 길인데 왜 계속 가냐 수없이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오지만 네. 무슨 아집처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걸었는데 네네. 결론은 이건 거예요. 잘못 든 길이 음. 지도를 만든다. 저는 이 너무 좋았던 게 네네네. 진짜로 잘못된 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읽은 것도 잘못된 길로 만들어진 지도들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도 내가 알려고 해서 안 것도 있고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아는 것들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다 걸어서 지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 책의 내용도 이 시와 약간 네, 통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네. 이 우리나라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부터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이제 길 잘못 들면 뭐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오. 다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든지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네. 사실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네.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도 있더라고요. 네. 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 관계의 무한한 확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비슷한 이제 명단 네,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 예전에 이제 이 지역 기하가 아니고요. 지금 삼천포. 그렇죠. 사실은 삼천포로 갔다 엉뚱한 길로 빠졌다고 하는데 네. 우리 산미 슈퍼스타즈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 보면 네. 결국은 그 삼천포에서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삼천포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실은 아. 또 다른 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천포라는 지명을 없애기로 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천시로 됐죠. 참. 잘못된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삼천포는 좋은 겁니다. 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아까 지금 계속 헤매인 그거 나오는데 그 가을 편지라고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 최양숙 가수의 노래.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헤매인 사람이 아름다웠고 파우스트에서도 결국은
노력하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 방황은 잘못을 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결국 나중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정말 인생하고 길하고 정말 비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돌아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다든지 이런 표현도 이제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할 때 네. 지나온 길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뭐 내 인생 내리막길을 지금 그렇죠. 걷고 있다 뭐 등등 해서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실 약간 내리막인 것 같거든요 지금. 왜요? 인생 내리막길이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내리막 오르막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 오르막과 내리막의 결정적인 차이를 저희 피지컬로 이제 판단을 좀 하는데 아니, 내리막은 어떻게 보면 또 꽃길처럼 네. 걷기 쉬운 길이 내리막이잖아요. 오르막이 어려운 길이고 그럼 좀 쉬운 길을 걸어가지고 오르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그 길조차도 나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 나쁜 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고 적당한 이제 저의 나이에 맞는 길이 이제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메시지가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내 삶의 길,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건 뇌 안에서는 길이 실제로 내가 걷는 길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있고 뇌 안에도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게 네네네. 실제로 과학적 팩트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나는 정말 어떤 길을 걷고 있더라도 내 뇌 안에서도 그 길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존재 같아도 네네. 스스로 이 대동의 지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네네. 저도 그럼 오늘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괜히 그저 매일같이 다니는 뭐 버스 타고 가셨던 택시 타고 가셨던 혹은 차를 운전하셨던 그 길 한 번은 밤에 잘 안 보일 때 한번 걸어서 가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위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안전만 좀 담보된다면 한번 네. 걸어보시는 것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달라이 라마는 네. 1년에 한 번씩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라. 네.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매 예방에도 실제로 좋고요. 네, 뇌과학적으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네. 내가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 세 가지를 추천한다. 네.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라라고 가거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거나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네. 공간을 바꿔보는 것,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 안 가봤던 곳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일당백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으로 여러분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또 뇌과학 우리 또 박사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아주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함을 표현한 의미로 현재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네. 말씀 한번 하십시오. 저는 저기 1kg 커피 주신 줄 알고 뭔가 이게 톤에서 감사의 의미로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저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채널 운영 중이고요. 뇌과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네. 오셔서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하면 저도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잠깐 슬쩍 좀 봤는데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아주 짧게 하셔갖고 지루하지 않고 이 뇌를 확실히 연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지루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일당백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종종 한 번씩 같이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동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